주도 준비 한국 불의의 일격이라는 기사를 실었습니다. 오늘은 전국이 맑겠고 낮과 밤의 기온 차이가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미세먼지 농도는 전국이 좋음이나 보통 수준으로 예상됩니다. 토요일인 내일은 전국 대부분 지방이 맑겠지만 강원 북부 동해안은 낮에 비가 조금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일요일에는 오후에 서해안을 시작으로 밤에는 전국에 비가 오겠습니다. KBS 제1라디오 5시 뉴스를 마칩니다. 지금까지 아나운서 최현정이었습니다. 지금 시각은 5시 5분입니다. KBS 대한민국 중심 채널 KBS 1라디오 Listen, everyone. 김용민 라이브. (2019년 11월 8일) 금요일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용민입니다. 미국이 최근 우리 정부에 주한미군 분담금을 5배 올려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매년 6조 원대의 분담금을 내라, 이런 얘기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사실 70조는 한국이 대야 한다, 이렇게 말한 바 있습니다. 주둔 비용 인상을 요구하려면 근거가 있어야지요. 미국은 올해 3월 발간된 미군 작전 유지 예산서에서 주한미군 주둔 비용이 약 5조 1천억이라고 말했습니다. 우리에게 요구하는 액수와 얼추 비슷해 보입니다. 그런데 이건 올해고요. 민중의 소리가 지난해 3월 발간한 2019년 미국 국방부 회계 연도 예산서를 입수했는데, 그때 주한미군 작전 유지 비용은 약 1조 3천억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현 단계에서 우리 측이 부담하는 주둔 비용과 거의 비슷합니다. 작년엔 1조 원대였다가 올해는 5조 원대가 됐다. 비용이 급상승할 이유가 있었을까? 지난 2018년 6월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 이후 대규모 한미 합동 군사 훈련이 중단되고 여타 훈련이 축소됐는데 비용이 더 들어갈 이유가 없는데 말입니다. 주한미군은 당장 뭐라 답변할 수 없다, 이렇게 답했다고 합니다. 5배 더 올려달라, 이런 미국 요구에 대해서 자유한국당 소속인 윤상현 국회 외교통일위원장도 또 조선일보도 반대합니다. 자, 그렇다면 만약 미군이 5배 안 올려주면 주한미군 철수하겠다, 이렇게 나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데요. 무리하다, 잘못됐다라는 우리 국민의 합일점이 모일 시점 같습니다. 결과야 어찌됐든 그러면 우리 정부의 협상력도 강해질 테니까요. 당신의 저녁은 아침보다 똑똑하다. 여기는 김용민 라이브입니다. 대한민국에서 가장 겸손한 스피커가 되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KBS 1라디오를 듣고 계십니다. 영상으로도 함께 하실 수 있는데요. 유튜브에서 KBS 1라디오 검색하시면 생방송 현장을 바로 보실 수 있습니다. 바람이 찹니다. 추워졌어요. 찬바람이 서늘하게, 두 뺨을 스치면 따스하던 호빵이 생각납니다. 자, 딱딱한 시사 뉴스도 따스하게 전해드리는 시간. 오늘도 KBS 1라디오 김용민 라이브와 함께 7시까지 함께 가시죠. 호빵 같은 남자, 잠시 후에 만납니다. 김용민 라이브. 매일 오후 5시 5분 그냥 똑같은 뉴스 브리핑이 아니다. 정치 뉴스 피로 해소에 딱 좋은 브리핑. 매일 5시 5분 절대 놓치면 안 되는 뉴스 505. 뉴스 505 함께할 정상근 기자,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제가 아까 호빵 같은 남자라고 그랬습니다. 네, 이 찐빵 같은 진행자와 함께하니 영광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그래요. 별명이 뭐였어요? 아, 저요? 예. 저는 세상에 살찐 모든 것들이 붙어왔습니다. 그래요. 그 비슷한 경험을 저도 했습니다. 아, 네, 그렇습니다. 네. 하여간 참
별명이 많아서 좋습니다. 네. 아, 없는 것보다는 낫다고 예, 생각합니다. 별명이 네. 풍년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첫 번째 뉴스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네, 문재인 대통령과 윤석열 검찰총장이 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퇴 이후에 처음 마주쳤습니다. 아, 그래요. 네, 오늘 오후 2시 이 청와대에서 개최된 반부패 정책 협의회에 이 검찰총장도 참석을 한 건데요. 네. 이 두 사람의 만남은 지난 7월 25일 임명장 수여식 이후에 처음입니다. 이날 문재인 대통령을 만난 윤석열 검찰총장은 뭐 거의 90도로 인사를 해서 언론에 사진이 많이 찍혔는데, 이게 뭐 폴더 인사라고 하더라고요. 네, 예. 그렇습니다. 뭐 언론들은 지금 이 장면에 좀 굉장히 집중을 하고 있는 네, 예. 좀 그런 상황입니다. 사실 뭐 두 사람이 만나서 뭐 싸움을 할 건 아니었는데, 아이고, 그럼요. 네, 예. 굉장히 좀 많이 관심을 가졌던 모양이고요. 어쨌든 오늘 청와대에서는 이 반부패 정책 협의회가 있었습니다. 오늘 회의의 주제는 검찰 및 국세청 전관예우 근절 대책과 입시 불공정 해소 방안이었는데, 네. 이 회의에는 윤석열 총장 외에도 뭐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정경두 국방부 장관, 뭐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 박은정 국민권익위원장, 이 조성호 공정거래위원장 등등이 네, 참여를 했습니다. 네. 주요 일간지 인터넷 신문 보니까 제목이 이렇게 선정됐네요. 네, 윤석열 아닌 누가 와도 흔들리지 않는 게 과제다. 네. 윤석열 아니어도 흔들리지 않는 반부패 시스템 정착시켜야, 이런 말인데, 윤석열 검찰총장을 띄우는 말 같기도 하고, 또 보는 시각에 따라서는 네, 당신 아니라도 이거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많아져야 한다. 뭐 이런 또 모종의 다른 의미가 담겨 있는 것 아닌가. 뭐 여러 가지 추측과 해석이 많을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오늘 윤석열 검찰총장과 문재인 대통령,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퇴 이후 처음 마주쳤다는 소식, 첫 번째 소식으로 전해주셨고, 다음 소식은 뭡니까? 네, 그 알츠하이머에 걸려서 거동이 불편하다며 이 고 조비오 신부에 대한 사자 명예훼손 재판에도 불출석해왔던 전두환 씨인데, 네. 아주 건강한 모습으로 TV에 나왔습니다. 이 정의당 부대표이자 이 전두환 전 대통령이 거주하는 이 서대문구의 구의원인 이만솔 정의당 부대표가 네. 어제 오전에 강원도 홍천의 한 골프장에서 지인들과 라운딩을 하던 전두환 씨의 모습을 포착해서 카메라에 담았습니다. 네. 전두환 씨는 이 그동안 광주에서 진행 중인 재판에 뭐 건강이 나쁘다라면서 출석하지 않고 있고, 또 재산이 없다라면서 이 1,000억 원이 넘는 추징금도 여전히 내지 않고 있는데, 네. 이런 전 씨의 주장과 이 어제 마주친 이 골프장에서의 이 전두환 씨의 모습은 차이가 좀 많이 있었습니다. 이 전두환 씨는 그 이만솔 정의당 부대표가 이 광주 민주화 운동에 대해서 말을 하자, 이 광주하고 내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 광주 학살에 대해 모른다라고 답을 했고요. 네. 이 시민들에게 발포 명령을 내리지 않았냐라는 말에, 내가 발포 명령을 내릴 위치에 있지 않은데 군에서 명령권도 없는 사람이 명령을 하느냐라며 신경질적인 반응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무슨 그런 말씀을 다 하십니까? 1980년 봄에 네, 당시 시대를 경험했던 분들은 당시에 무관의 제왕이 누군지 다 아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뭐 누가 뭐래도 1인자였던 자리에 있었죠. 그렇죠. 최규하 대통령도 어떻게 네, 그 함부로 할 수가 없었죠. 함부로 할 수 없었던 네, 사람이 바로 전두환 씨였는데 말이죠. 그렇습니다. 네. 12.12 쿠데타 이용 그랬는데, 네. 그리고 이 추징금 그리고 체납 세금을 언제 낼 것이냐라는 말에 대해서는 이만수 부대표에게 자네가 좀 납부해주라 막 이런 말을 하기도 했고요. 또 그밖에 뭐 전두환 씨 일행은 이만솔 부대표를 이 골프채로 폭행을 하거나 뭐 찌르면서 이 전두환 씨 앞을 막아서기도 했습니다. 사람을 그렇게 네. 찌르고 뭐 때리는 거 아닙니까? 그거는 때린 거죠. 이 폭행이라고 봐도 무방한 골프채가 얼마나 또 상황이었습니다. 무서운 폭행 도구예요. 네. 이 폭행의 용도로 쓴다면은 그걸로 쿡쿡 찔렀다. 잘하면 치겠네. 네, 그렇죠. 그런 생각도 갖게 만드는 것이고요. 뭐 어쨌든 이 전두환 씨는 짧은 거리는 카트를 타지 않고 뭐 걸어서 이동을 하고, 뭐 대화 과정을 봐도 이 알츠하이머라고 판단하기 좀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네. 이 이만솔 부대표는 드라이브 샷이 아주 혹했다라거나 뭐 아이언샷이 정교했다 뭐 이렇게 표현하기도 했는데, 네. 어쨌든 전두환 씨의 위법 행위에 대한 이 보다 강력한 법 집행이 필요하다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서울 서대문구 의원인 이만솔 정의당 부대표 잠시 후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전두환 씨. 그 골프장 가면은 말짱해지시는 모양인가 봐요. 네, 그러게요. 그 재판을 골프장에서 하면 어떨까요? 골프장에서요? 그런 생각마저 들었어요. 네, 걸어서 광주에- 출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광주의 진실은 분명히 규명돼야 하니까요. 예. 네. 자, 다음 소식도 한번 살펴봅시다. 네,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와 유승민 바른미래당 의원이 이 본격적인 통합 논의에 착수했다라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네.
이 황교안 대표와 그 바른미래당의 유승민 의원은 뭐 어제 전화 통화를 갖고 이 보수 대통합에 대한 의견을 주고받았다 이렇게 언론에서 보도가 나왔는데요. 네네. 이 통화를 통해서 두 사람은 이 보수 재건을 위한 이 대화 창구를 만들자라는 이야기를 했다라고 합니다. 네. 특히 이 중에 어제 SBS가 보도한 내용이 눈에 띄었는데 이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문제에 대해서 양측이 이 보수의 미래를 위해 과거를 묻어두는데 공감했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네. 하지만 보도가 나온 이후에 그 유승민 의원 측은 그 SBS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네. 또한 황교안 대표 측도 유승민 의원이 이 보수 재건 3대 원칙 중 하나로 내세운 이 탄핵의 강을 건너자라는 데에 대해서 의견 교환이 없었다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통화는 했는데 그 대화 내용이 그 사실과 다르다는 얘기입니까? 네네, 유승민 그런 대표 얘기가. 얘기입니다. 네. 예. 그러면 그런 얘기 안 하면은 뭐하러 통화하시는지 모르겠네요. 네, 예. 뭐 어떤 이유로 통화를 하시려는지. 뭐 상견례 차원에서 통화한 건지 뭐 하여간 참 미묘한 시기에 미묘한 통화를 했어요.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앞서서 전두환 씨 관련한 기사 들으시고 안셀유님 선택적 알츠하이머 아니냐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경우에 따라서 알츠하이머. 네. 그렇군요.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네. 그런 건 없죠. 예. 자, 오늘 자유한국당 김성태 의원. 김성태 의원이 이 당에 2명이 있습니다. 네. 비례대표가 있고 지역구 국회의원. 지역구 국회의원인 분이 그 원내대표였던 네, 맞습니다. 김성태 의원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강서구 출신 국회의원이죠. 그렇습니다. 김성태 의원 딸이 증인으로 나왔다고 오늘 소식 들어왔네요. 네, 그 오늘 서울 남부지방법원 형사합의 13부의 심리로 이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의 이 뇌물수수 혐의 공판이 있었습니다. 이날 재판에는 이 KT에서 이 취업 특혜 의혹을 받고 있는 당사자인 이 김성태 의원의 딸이 증인으로 출석을 했는데 네네. 그 오전 재판을 마친 뒤에 이 취재진 앞에선 김성태 의원은 너무나도 억울한 상황이다라고 재차 강조하면서 네. 뭐 딸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이 딸은 평범한 신입사원이라면서 1년 6개월 넘게 이 KT의 계약직으로 이미 일을 하고 있었다. 그러니까 취업 비리가 아니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딸의 KT 채용 여부를 인지했는지 묻는 질문에는 당시 본인은 이 대선을 불과 2달 앞두고 이 국회 예결위 위원으로서 집에도 제대로 들어가지 못하고 엄청나게 바쁜 일정을 소화하고 있었다라면서 네. 사실상 가정에 충실하지 못한 제가 뭐 무슨 이야기를 할 수 있겠냐라며 이 딸의 채용 상황을 알지 못했다는 취지로 답을 했습니다. 네. 이렇게 김성태 의원 재판에서 김성태 의원에게 유리한 진술을 하는 사람은 김성태 의원 본인뿐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참 그런 위태로운 상황이에요. 네, 굉장히 좀 위태로운 상황이죠. 네. 알겠습니다. 검찰이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의 자녀 특혜 의혹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네요. 네, 이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자녀 특혜 의혹을 고발해온 그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장에 대한 고발인 조사를 했습니다. 네네. 이 시민단체들이 지난 9월 16일 이 나경원 원내대표 아들의 국제학술대회 제1저자 특혜 의혹 그리고 딸의 성신여대 입시 특혜 의혹에 대한 고발을 한 지 54일 만에 네. 첫 조사를 한 겁니다. 네. 시민단체들은 이후에 이 나경원 원내대표의 딸의 스페셜 올림픽 코리아 미승인 이 사건을 추가로 고발하는 등 이 나경원 원내대표 자녀와 관련된 특혜 의혹을 모두 4차례 걸쳐서 검찰에 고발을 한 바가 있습니다. 네네. 이 나경원 원내대표의 자녀 특혜 의혹을 고발해온 그 민생경제연구소, 이 국제법률전문가협회, 시민단체 함께 사립학교 개혁과 비리 추방을 위한 국민운동본부 등 이 시민단체들은 오늘 오후에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첫 고발인 조사에 나서기에 앞서서 공동기자회견을 열었는데요. 네네. 지난 9월부터 지금까지 나경원 원내대표의 자녀 특혜 의혹에 대한 이 4차례의 고발과 수사 촉구 의견서를 제출을 했지만 이제야 첫 조사를 받게 됐다라면서 검찰은 더는 지체하지 말고 이 나경원 원내대표 등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통해 이 혐의를 입증해달라라고 수사를 촉구했습니다. 네. 이 안진걸 소장 역시 이 고발인 조사에 앞서서 검찰이 마지못해 수사에 착수한 느낌이 든다라면서 이 제대로 수사하지 않으면 언론과 여론의 거센 비판을 받게 될 것이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네네. 아울러 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 그리고 유시민 노무현 재단 이사장에 대한 검찰 수사가 매우 빠르게 진행됐다라고 지적을 하면서 네. 검찰이 일부 사건은 과잉 조사를 하면서 이번 사건은 아예 수사하지 않고 또 비호를 하고 있다고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조국 전 장관하고 유시민 이사장에 대한 검찰 수사는 특수부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네네. 그런데 이 사건, 나경원 원내대표 사건은 형사부에서 담당하고 있어요.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인데 네. 형사부 사건은 사실
거의 모든 일반적인 고소 사건은 형사부에서 다루고요. 네, 그렇습니다. 요거 세심하게 들여다봐야 되는데 하는 것들은 특수부에서 수사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은 조국 그리고 유시민 건은 특수부에서, 네. 나경원은 형사부에서 조사하는 것. 뭐 하여간 모든 수사를 엄정하게 하리라는 기대를 접진 않겠습니다만은 네네. 흐름이 좀 수상해요. 네. 네, 그리고 그렇습니다. 또 얼마 전에 대구지검 한 검사가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누리꾼을 무더기로 고소한 사건의 처리를 보류하라는 대검찰청 지시가 논란을 이제 불러왔는데 이와 관련해서 이 현직 검사가 이제 폭로를 했던 것이죠. 예. 이 나경원 고발건 처리 보류 지시, 이런 현직 검사의 폭로가 얼마 전에 있었단 말이죠. 네. 나경원 원내대표 건은 어떻게 각별하게 또 다루고 있는 것인지 의구심을 갖게 만드네요. 사실 성신여대 입학 의혹은 굉장히 좀 오래전에 나왔던 얘기이기도 한데요. 네. 수사가 굉장히 좀 진척이 더디고 있습니다. 최근에 박경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정감사장에서 나경원 원내대표 자녀 입시 비리 의혹을 거론하면서 검찰의 늑장 수사를 비판했거든요. 네. 그 운영위원회 자리 아니겠습니까? 예. 그 자리에서 나경원 의원이 굉장히 불쾌한 표정이 또 같이 비춰지면서 화제가 됐었는데 말이죠. 네. 네. 그래요. 뭐 검찰이 그 공정하게 명명백백하게 이런 의혹들을 가려주리라 하는 그런 기대는 접지 않겠습니다. 네. 다음 소식 전해주시죠. 네, 기내에서 승무원을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는 몽골의 헌법재판소장이 검찰에 송치됐습니다. 네, 오드바이르 도르지 몽골 헌법재판소장이 검찰 조사를 받게 됐는데요. 인천지방경찰청 여성청소년 수사계는 오늘 이 강제추행 및 항공보안법 위반 혐의로 도르지 소장을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를 했습니다. 이 검찰은 해당 사건을 지휘한 외사부에 사건을 배당하고 이 수사를 이어갈 예정인데요. 이 검찰은 도르지 소장에게 내려진 출국금지 기간 조치 기간 내로 사건을 마무리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네네. 참고로 이 도르지 소장의 출국금지 조치 기간 만료일은 이달 15일입니다. 네. 그러나 뭐 출국 금지 기간이 연장될 수도 있는데요. 이 현행법상 국내에서 범죄를 저질러 수사를 받고 있는 외국인에 대해서는 1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해서 출국을 금지할 수가 있습니다. 또 형사 재판이 계속 중인 경우 특정 요건에 해당하는 외국인은 6개월 이내에 출국을 정지를 할 수가 있고요. 네네. 한마디로 이제 검찰이 이 도르지 소장을 그 출국 금지 기간 내에 기소를 한다면 이 도르지 소장의 출국 금지는 계속 이어지게 되는 그런 셈이기도 합니다. 네. 일국의 헌법재판소장이 정말 흉악한 범죄를 저질러 가지고 몇 개월 다른 나라에 사실상 이제 묶여 있는 상황이 된다는 거 얼마나 망신스러운 일입니까? 이게? 그러니까요. 예. 몇 개월간 또 몽골로 돌아가지 못하게 될 수도 있는데 네네. 이 한편 이 도르지 소장은 여전히 성추행 혐의에 대해서는 뭐 술에 취해 기억이 안 난다라면서 취했으면 범행을 했을 수도 있다라는 계속 애매한 답을 하고 있는 그냥 상황이고요. 화끈하게 인정하지 뭘 이렇게 되지도 않을 말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요. 네. 근데 다만 이 통역을 위해서 당시 배석을 했던 이 몽골 국적의 여승무원에게 협박을 한 혐의는 시인을 했습니다. 그건 기억이 나고. 네, 그건 네. 기억이 나고. 근데 경찰은 또 이에 대해서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를 했어요. 왜냐하면 이 협박자 같은 경우에는 이 반의사 불벌죄인데 네. 피해 여승무원, 그러니까 몽골 국적의 여승무원이 처벌을 원치 않는다라는 의사를 밝혔기 때문에 네, 불구속 기소 의견을 낼 수가 없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군 최초의 소장 진급자가 나왔다. 이거 주목되는 뉴스입니다. 네, 이 정부가 이 100여 명에 대해 하반기 장성급 인사를 단행했는데 네네. 육군 항공학교장인 강선영 준장이 소장으로 진급이 됐습니다. 이 육군 헬기 전력을 총괄하는 항공작전사령부 사령관에 임명이 됐는데 네. 네, 여성으로서 이 소장 계급을 단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합니다. 네네네. 또 김주희 대령이 준장으로 승진을 해서 이 정보병과에서 여군 최초로 장성이 됐고요. 이 간호병과 정의숙 대령도 준장으로 진급을 했습니다. 그밖에 이번 인사에서 뭐 강창구, 김현종, 박양동, 박정환, 허강수 육군 소장이 중장으로 진급해서 군단장 등에 보임을 했고요. 네. 이중 김현종 중장 진급자는 국방개혁 비서관을 계속 맡게 됩니다. 육군 강선현 준장 등 15명 그리고 해군 유근종 준장 등 2명, 공군 박운 준장 등 4명은 소장으로 진급을 했고 네. 육군 고현석 대령 등 53명, 해군 구자소 대령 등 13명, 공군 권역 대령 등 11명 등 77명은 준장으로 승진을 했습니다. 네, 그래요. 여군 최초의 소장 진급자가 나왔다. 이제서야 나왔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요. 뭐 장군됨에 있어서 성별 가리는 그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죠. 네. 축하드리고 또 앞으로 더 많은 여군 장군이 나오기를 바라는 마음 가져봅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정상근 기자 뉴스 505 한 주 동안 고생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김도규님, 그렇죠. 발포 명령은 안 내렸죠. 사살 명령이죠. 꼭 짚어 말하지 않아도 그리하라고 가만히 있는 것도 군대에서는 명령 아닙니까? 전두환 씨 알츠하이머도 아니고 일반인도 아닙니다. 적법하게 수사 처벌을 받아야 합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잘 끊어서 읽었는지 모르겠네요. 네, 자 그리고 김미숙님 참으로 뻔뻔합니다. 속죄해도 시원치 않은데 큰 소리를 치다니 주먹이 웁니다. 전두환 씨도 용서가 안 되지만 그를 두둔하는 사람들이 더 이해가 안 되고 어이없습니다라고 하셨고요. 자 그리고 6132번 쓰시는 분, 그럼 어느 누구 의사와 병원이 알츠하이머라고 진단을 내린 것인지, 정치인, 검찰, 경찰, 의사 대체 누구를 믿어야 하는 것인지 이런 말씀하셨고, 4747번 쓰시는 분, 추징금 납부 어떻게 할 거냐는 기자 질문에 야 네가 좀 내라 이렇게 너스레를 떠는 정도의 언어 수준이 알츠하이머 병에 걸린 환자였다니. 예. 건강했으면 한 살 때부터 기억으로 한 살 때 기억부터 자서전을 쓸 뻔했네요 라고 하셨습니다. 1927번 쓰시는 분, 5.18 광주민주화운동 진실규명을 위한 골프장 재판 정말 멋진 말입니다. 그렇게 해서라도 진실에 한 발짝 더 다가서고 광주의 한 맺힌 영혼을 위로할 수 있다면, 예, 제가 농담으로 한 얘기인데 법정에 서서 제대로 진실을 밝혀야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네. 자, 문자 보내주신 분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교통정보센터 다녀오겠습니다. 김은아 씨. 네, 이 시각 교통정보입니다. 주말을 앞둔 금요일이라 그런지 평소보다 오후 정체가 일찍 시작이 됐는데요. 사고와 작업 영향 받고 있는 곳도 있어서 주의를 하셔야겠습니다. 남해 제1고속도로 지선 창원 방향 서마산 부근 사고는 처리가 끝났지만 내서분기점에서 서마산 나들목까지 5km 구간에 정체 남았습니다. 서해안고속도로 서울 방향 광천 부근 2차로에서는 작업하면서 일대 3km 구간에서 밀리고요. 더 가서 송악에서 서해대교 사이와 서평택 분기점 부근에서 용담터널, 서서울요금소에서 조남 분기점, 일찍 분기점에서 금천까지도 속도 못 내고 있습니다. 울산고속도로는 울산 쪽인데요. 언양 분기점 부근에서 울산 졸음쉼터 사이 1차로에서 작업하느라 언양 분기점에서 울산요금소까지 2km 구간 정체입니다. 중부고속도로 남이 방향은 진천에서 오창휴게소 부근으로만 14km 구간에서 길게 밀리고 있습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였습니다. 김용민 라이브. 오늘 타임라인을 수놓은 말말말 김용민 라이브가 수집해서 들려드립니다. 소리로 듣는, 그리고 세상을 읽는 뉴스, 세상의 모든 핫뜨거운 목소리, 그 말말말에 김용민 생각까지 더해서 리뷰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볼륨 업, 귀 쫑긋 핫 소리. 정부가 고등학교 서열화를 없애기 위해서 자율형 사립고와 외국어고, 국제고를 모두 없애기로 했습니다. 2025년까지 모두 일반 고등학교로 일괄 전환하겠다는 이야기인데요. 찬반 논란이 뜨겁게 일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강은희 대구 교육감, 네, 전 새누리당 의원이지요. 강은희 교육감은 반대의 한 표를 던졌습니다. 모두 일반고로 일괄 전환하겠다는 것은 다양한 교육을 받고 싶어하는 학생들의 선택지를 원천 봉쇄하는 것 아니냐. 교육 특구 쏠림 현상이 불보듯 훤하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KBS 1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와의 인터뷰 들어보시죠. 한두 학교에서 그런 가도한 문제가 발생했다면 네. 그 학교와 협의를 해서 완화시킬 방안을, 대책을 학교로부터 요구를 하면 되는 부분이고요. 네. 그런데 학교나 학생이 선택할 수 있는 길을 원천적으로 봉쇄한다는 것은 네. 또 다른 대책을 세울 수 있도록 하는 것밖에 되지 않지 않나.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만약에 자사고나 특목고가 일괄 폐지가 되면 결국 어디로 다시 몰려올까요? 지금
이게 불 보듯이 뻔한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특정 지금- 지역으로 몰린다는 거죠. 그렇죠. 예, 교육감님 지금, 말씀은. 예. 네, 겨우 다양화시켜서 지역 분산이 어느 정도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러면은 원래 설립했었던 목적이 그런 지역적 집중을 막겠다고 했는 취지도 분명히 있었거든요. 네. 그러면 또다시 과거로 돌아가는 상황이 될 수밖에 없지 않을까 예. 염려스럽습니다. 교육의 다양성이 저해된다 이런 우려지요. 정부 입장은 다릅니다. 박백범 교육부 차관은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나와서 일괄적인 일반고 전환이 현재 자율형 사립고가 존치하는 것보다 오히려 다양성이 더 활발해질 수 있다고 생각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자, 이런 견해를 밝힌 박백범 차관,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나와서 밝힌 말 들어보시죠. 오히려 더 다양성이 더 활발해질 수 있다고 저희들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네. 첫 번째는 네. 지금의 그 고등학교 일반고는 특히 이제 천편일률적인 그 똑같은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학교인데요. 네. 앞으로 고교학점제가 본격적으로 시행이 되면 학교들이 그 특성화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고가 이런 기존의 과고나 국제고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그 유형별로 다양하게 운영이 된다면 네. 우리 초등학교, 중학교를 졸업한 학생들은 자기의 적성과 진로에 따라서 그런 학교를 선택해서 들어갈 수가 있게 되겠고요. 예. 두 번째는 그 학교 들어가서도 자기 개인의 그 성장 경로나 적성에 따라서 또 과목을 선택해서 들을 수 있게 됩니다. 네네. 그렇게 되면 지금보다 더 다양한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고 소위 얘기하는 수월성 교육도 그 학교 내에서 무학년제로 과목을 선택하고 또 과목의 수준을 조정함으로써 다양하게 이루어질 수 있다. 이렇게 저희들 네, 앞서 들으신 인터뷰는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인터뷰였습니다. 다음 의견도 한번 들어볼까요? 자타가 공인하는 공부의 신, 공신의 의견입니다. YTN 라디오 노영희의 출발 새아침에 출연한 강성태 공부의 신 대표는 자사고 피해지를 비판했습니다. 1등이 없어지면 새로운 1등이 생기게 될 것이다. 이런 말로 요약할 수 있겠습니다. 외국어 고등학교와 자율형 사립고가 없어지면 결국 그 후폭풍으로 강남 집값이 올라가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했는데요. 강성태 대표 말 들어보시죠. 1등 하고 있는 어떤 그 학교들을 1등을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근데 1등이 없어지면은 새로운 1등이 생기겠죠. 그렇죠. 왜냐면은 학부모님들 좋은 학교를 가고 싶은 거는 학생 학부모님들 뭐 언제나 변함없는 거기 때문에 네. 실제로 외고 같은 경우도 이렇게 인기가 많아진 이유 중에 하나가 과거에 이제 비평준 지역에서는 그 명문고들이 있었잖아요. 시험 봐서 들어가는. 그렇죠. 평준화 되다 보니까 그 수요가 이제 외고로 많이 몰렸던 거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외고 뭐 자사고가 없어지면은 네. 그럼 다른 대안을 찾을 거 아닙니까? 네. 그게 이제 세 가지죠. 이제 강남의 명문고 그리고 이제 과학고 아니면 유학 세 가지예요. 네. 그래서 이미 뭐 부동산 커뮤니티 이런 데는 강남 쪽으로 이제 몰린 집값 올라갈 거다는 그렇죠. 일반고가 네. 또 이제 그 되게 하게 환영을 하는 분위기. 환영을 합니까? 네. 왜냐하면 당장 뭐 그럼 다 강남 좋은 학교 찾아서 네. 자녀분들 좋은 교육 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가는 거니까. 김용민 라이브. 진보적 지식인으로 알려져 있는 노르웨이 오슬로 대학 한국학과 박노자 교수가 박찬주 전 육군대장의 삼청교육대 발언에 대해서 평가했습니다.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나온 박노자 교수는 삼청교육대에 보낸다는 박찬주 전 대장의 말에 소름이 끼쳤다. 만약 독일의 정치인이 히틀러 수용소 발언을 했다면 바로 감옥에 가는 것이 맞을 것이다. 삼청교육대 발언만으로 죄가 성립돼야 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이 이야기 듣고 사실은 저는 재미있으면 안 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예. 저는 정말 끔찍했습니다. 재미있다기보다는 소름 끼쳤죠. 뭐 이 세상에 파쇼들이 어느 나라 가나 다 있어요. 파쇼. 노르웨이에서도 한 파쇼가 100여 명을 사살한 일이 있고 그렇지만은 예. 그래도
주류 정치권에서 파쇼적 성향의 인물이 있어도 다른 데 같으면 그것을 좀 숨깁니다. 그러니까 독일 정치인이 본인이 싫어하는 좌파한테 한 번 히틀러 수용소 갔다 왔으면 한다. 이런 말을 하면 그럼 정치 그만두고 감옥 가야죠. 그런데 대한민국에서는 삼층교육대가 엄격히 이야기하면 수용소였습니다. 그렇죠. 강제노동 수용소였고 사망률도 대단히 높았습니다. 죄 없이 죽은 사람도 대단히 많았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이런 식으로 한다면 그 자체가 죄가 성립돼야 되는데 그런 이야기 해놓고 이 사람이 만약에 국회에 입성한다면은 우리는 아무것도 배우지 못했다는 말이 됩니다. 이건 재미있는 건 아니고 좀 슬픈 이야기예요. 김용민 라이브.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와 바른미래당 비당권파 변화와 혁신을 위한 비상행동을 이끄는 유승민 의원이 전화 통화로 보수 통합에 대한 의견을 주고받은 가운데 오늘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전화 안 받기로 유명한 유승민 의원이 황교안 대표 전화를 받은 걸 보니 급하긴 급했나 보다. 이런 가운데 박지원 대한신당 의원이 바른미래당의 분당 시나리오와 제3지대 신당, 제3지대 빅텐트에 대해서 입을 열었습니다. 대한신당, 민주평화당, 바른미래당 일부 그리고 민주당 낙천자를 모아서 총선에 임하겠다. 이런 뜻으로 읽혔는데요. KBS 광주방송 전국 1라디오 무등의 아침 인터뷰 일부 들어보시죠. 바른미래당도 분열돼서 우리 호남과 진정한 평화통일 세력들은 합쳐지게 될 거고 정동영 평화당도 결국 통합하게 됩니다. 그리고 민주당의 공천 과정에서 불이익을 당한 사람들도 우리와 통합을 하게 된다고 하면은 원내 교섭단체는 무난히 구성되고 바른미래당은 분열되고 하기 때문에 우리가 제3당의 지위를 확보해서 호남 정치 발전을 위해서 민주당과 경쟁 체제를 한다고 하면은 호남에서도 상당한 의석수를 기대합니다. 그래서 저는 저 박지원만 하더라도 물론 목포에서 재선을 통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마는 어떠한 경우에도 문재인 대통령의 성공을 통해서 앞으로 진보 정권 재창출하는데 제 역할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이 입동인데요. 페퍼톤스의 계절의 끝에서 듣겠습니다. 흘러가는 시간들을 멈출 수는 없으니 다만 우리 지금 여기서 작은 축제를 열자. 사랑하는 사람에게 짧은 인사를 남기며 숨가쁜 날 잠시 쉬어갈 환한 창가를 찾길. 흩날리던 벚꽃잎 위로 그 설레이던 봄날이 끝나고 뜨겁디 뜨거웠던 여름 이마에 흐르는 땀을 닦고서 가슴 시리던 찬바람에 눈부신 가을 햇살이 저물어 다시 또 겨울이
보이지 않았기를 힘겹던 날 활짝 웃어준 한 장의 사진처럼 홀로 걷는 외로운이여 이 먼 길을 떠나온 여행자여 뜨겁게 불렀던 노래는 영원토록 가슴 속에 남기를 사나운 비바람의 날들 무덥고 목마른 계절이 흘러 다시 또 겨울이 찾아오면 또 다른 시작 돌아보면 다시 그곳 다시 빈손이지만 어렴풋이 즐거웠다면 그걸로 된 거야 속 인터뷰. 광주하고 내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 광주 항상 돼서 모른다. 난 군에서 명령도 엄선 명령을 해. 당시에 실권자셨잖아요. 알츠하이머라고 하시더니 어떻게 골프는 치시는 거예요? 저랑 이렇게 정상적인 대화가 가능하신데 어떻게 알츠하이머라고 하십니까? 1,000억 원 넘는 추징금 아직 검찰에 납부 안 하셨잖아요. 그리고 벌써 세금 언제 내실 겁니까? 말씀해 주십시오. 그리고 네, 10개월 동안을 추적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기회가 왔지요. 그가 쫓은 것은 바로 방금 전 목소리로 들은 그 사람, 전두환 씨가 골프 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어젯밤 그 영상을 전격 공개했는데요. 그동안 전두환 씨는 알츠하이머를 앓고 있다면서 재판에 나가지 않았고 1,000억이 넘는 추징금도 내지 않고 있었습니다. 재판정에 있어야 할 전두환 씨, 어떻게 골프장에 있었나요? 네, 생생한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골프장에 다녀온 이만솔 정의당 부대표 연결했습니다. 이만솔 부대표님. 네, 안녕하세요. 정의당 부대표 이만솔입니다. 네, 어제 많은 국민들이 깜짝 놀라셨습니다. 네, 골프장에서 누구보다도 건강하게 지내고 있는 전두환 씨의 근황과 발언을 포착해 오셨는데 오늘 여기저기서 연락 많이 받으셨죠? 예, 많이 정신없게 전화 받았습니다. 네, 그래요. 서대문구 의원이세요? 예, 맞습니다. 전두환 씨 집이 서대문구 연희동에 있고요. 예, 그렇죠. 예, 혹시 지역구입니까? 제 지역구는 아닙니다만 네. 관내 거주자라고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네요. 네, 서대문구를 대표하시는 의원이니까. 네. 네네. 10개월 넘게 전두환 씨를 주시해 왔다고 하셨는데, 어떻게 주시를 하신 겁니까? 말씀하신 자택에서 제가 여러 차례 좀 지켜보기도 했었고, 또 전두환 씨가 갈 것으로 강하게 추정되는 골프장에 찾아가 보기도 했었고요. 그렇게 10개월 동안 정보도 파악하고 또 제보도 듣고 목격담도 수집하고 그렇게 좀 나름의 추적 과정을 거쳤습니다. 네. 사실 좀 번번이 허탕을 치다가 그동안 제가 이제 일종의 좀 패턴 같은 게 보이기도 하고 그래서 그래요? 예, 어제 같은 경우는 오늘은 갈 것 같다라는 좀 확신 같은 게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아니 그게 어떻게 뭐 직감입니까? 아니면은 뭐 나름대로 동선이나 이런 것들을 과학적으로 객관적으로 분석해서 오늘 골프장 갈 것 같다라고 판단하신 겁니까? 사실 그동안 허탕을 치면서 예. 이 날짜는 안 가겠다라고 이제 좀 지원나가는 방식도 좀 있었고 그래요? 또 전두환 씨가 광주에 한번 재판차 다녀온 뒤로 네. 뭐 동선이나 약간 날짜 같은 것도 혼선을 주기 위해서 좀 바꾼 정황 같은 것들이 보였어요. 그래서 중간에 애를 먹고 포기할까 하는 생각도 들었었는데 이거를 내가 포기하면은 아무도 안 하겠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좀 고역스럽지만 좀 미련스럽게 의식하게 진행을 했던 것이 그래도 어저께 좀 나름의 결실이랄까요 거둔 것 같아서 좀 한편으로는 다행스럽기도 합니다. 어떻게 그 정보를 얻으셨을까? 아니 사실은 전두환 씨의 연희동 자택을 보면은 겹겹이 경호 인력들이 이렇게 전두환 씨를 지키고 있고요. 또 접근도 불가능하고요. 아무리 서대문구 의원이라 할지라도 이렇게 정보를 얻기는 쉽지 않을 텐데 정말 대단하십니다. 네. 예, 거창이십니다. 10개월 동안에 전두환 씨를 지켜보시다가 마침내 한 골프장에서 만나게 되셨어요. 거기가 이제 홍천이죠. 강원도 홍천.
예, 맞습니다. 어디 쫓아가신 겁니까? 아니면은 제보를 받으신 건가요? 어제 같은 경우는 제가 어제 아마 라운딩을 나갈 것 같다라는 여러 가지 좀 확신이 판단이 섰고. 네, 그래서 장소를 어떻게 특정하실 수 있었는지. 그건 이제 그거를 구체적으로 다 말씀드리면 앞으로는 제가 전두환 씨를 추적하기 상당히 알겠습니다.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제가 중요한 부분은 좀 미처 공개를 다 못한 점 그렇게 양해해 주시기 알겠습니다. 자, 호쾌한 드라이버 샷과 정교한 아이언 샷을 하는 전두환 씨의 모습을 포착했다고 말씀하셨어요. 네. 그때 심경이 어떠셨습니까? 사실 저희가 전두환 씨를 저도 직접 뵈면서 만난 건 어제가 처음이었습니다. 근데 나이가 이분이 이미 우리 나이로 88, 40 가까이 된 고령의 노인이기 때문에 그 노인 특유의 어떤 노쇠함이 느껴질 것으로 생각을 하고 예상을 하고 갔습니다만 실제로 제가 2번 홀에서 전두환 씨를 조우했는데 멀리 1번 홀에서 골프채를 휘두르는 모습을 보니까 전혀 80대 후반의 노인으로 보이지 않고 마치 60대라고 얘기해도 믿을 만큼의 아주 기력 넘치는 모습을 확인을 했거든요. 그래서 처음에는 긴가민가 하는 생각까지 들 정도였는데 가까이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전두환 씨 얼굴이 확인이 되고 그 과정에서 전두환 씨가 맞다는 확신을 가지고 다가가서 대화를 하게 됐습니다. 아, 그러셨군요. 알츠하이머 환자는 이런 골프 활동을 할 수가 있나요? 글쎄 제가 의사가 아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이렇다 저렇다 의학적 판단을 내릴 수는 없겠습니다만 제가 받은 느낌과 인상만으로 좀 말씀을 드린다면 일단 신체적으로는 어디가 아프다거나 기력이 없다거나 체력이 부족하다거나 이런 느낌은 전혀 받을 수가 없었고 두 번째 정신적으로도 저와의 대화 과정에서 너무나 말짱하고 또렷한 정신으로 저랑 10여 분간 대화를 나눴거든요. 그 과정을 봤을 때 이분은 몸도 마음도 매우 튼튼하고 건강한 상태다라는 점 저는 100% 확신하고 있습니다. 알츠하이머는 인지 능력, 기억력 이게 매우 나빠지는 증상으로 알려져 있는데 전두환 씨의 골프 활동을 보고는 그런 알츠하이머가 전혀 실감나지 않는다 이런 말씀인 거죠? 네, 저는 사실상 국민들을 기만하고 속이는 거짓말이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이 자리에 전두환 씨 부인 이순자 씨도 같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예, 이순자 씨가 이만솔 부대표께 하여튼 심한 말을 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맞습니까? 예, 영상에서 보신 것처럼 이순자 씨는 전두환 씨보다 앞서 홀에서 골프를 즐기고 있었기 때문에 부부가 골프를 같이 했군요. 예, 같이 했습니다. 근데 여수생 한 명과 함께 먼저 앞에 홀을 치고 그다음에 카트로 이동하고 그다음에 전두환 씨가 1번 홀에서 2번 홀로 걸어서 이동을 해가지고 다음 홀을 치고 이렇게 해서 저는 일단 전두환 씨에게 집중했기 때문에 이순자 씨를 근접해서 좋아하진 못했습니다. 다만 멀리 떨어져서 앞서 홀에서 저에게 고성으로 방송에선 참 하기 힘든 육두문자를 섞어가면서 욕설을 하는 모습을 봤을 때 정말 두 부부가 대단하다라는 생각밖에 안 들었습니다. 그 욕설의 종류가 어떤 욕설인가요? 방송에서 하기 참 부적합한데 제가 좀 연상될 수 있도록만 말씀을 드리면 일단은 저를 동물에 빗대어서 저를 호칭을 하셨고 그 다음에 저에게 마치 제가 촛불이 될 것을 주문을 하셨습니다. 촛불이 될 것을? 예, 촛불이 이제 어떻게 되죠? 촛불이 꺼져간다. 예. 그렇죠. 저에게 동물 그리고 촛불로 저를 취급을 하셨어요. 그렇군요. 아이고 한때는 영부인이었던 분이 말이죠. 예. 막말을 하셨군요. 근데 골프장 어떻게 들어가셨어요? 여기 회원권을 끊으신 건지 아니면은 어디 출입증이 있었습니까? 골프장 자체가 사실 이렇게 폐쇄적이거나 그런 공간은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진입 자체는 누구나 좀 자유롭게 개방적으로 이루어져 있었고 다만 그 그린 위에서 전두환 씨에게 다가가려고 하자 그때부터 주변에서 경계를 하고 전두환 씨를 에워싸고 저를 강하게 밀치고 제지하고 폭행하고 이런 과정이 이어졌습니다. 민정기 전 청와대 비서관 지금 전두환 씨를 수행하고 있는 분인데 이분 말로는 전두환 씨는 부인 이순자 씨 골프 모임에 따라간 것이다. 전두환 씨는 일상적인 대화 같은 것은 하지만 정상적으로 판단하고 할 능력은 아니다, 없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만솔 부대표께 다짜고짜 반말하고 말이죠. 광주와 나는 상관이 없다 이런 말을 했는데
정말 전두환 씨의 건강이 많이 안 좋아서 나온 말은 아니었을까? 진심은 아니지 아니었을까? 진심은 아니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도 한편으로는 해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도 전두환 씨 측에서 내놓은 해명을 좀 자세히 봤는데요. 네네. 일단 부인 이순자 씨의 골프 모임에 데려간 거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네. 제가 현장에서 봤을 때는 전두환 씨가 가장 앞장서서 그 모임을 리딩을 하고 있는 모습을 봤어요. 그러니까 전두환 씨가 누굴 따라간 것으로는 저희는 보이지 않았고 네네. 그 일행 자체를 본인이 주도하고 있는 이 골프 모임 자체를 본인 일종의 리더 역할을 하고 있는 그런 인상을 받았기 때문에 네네. 사실 그 해명에 대해서는 저는 설득력이 없다고 보고 또 하나는 전두환 씨의 샷을 제가 지켜보니까 드라이버 샷은 호쾌하고 아이언 샷은 굉장히 정교하게 치는 모습이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렇게 아주 기력 넘치게 그리고 코스를 잘 면밀히 보고 계산해서 치는 그런 모습을 봤거든요. 네네. 그런 분이 약을 혼자 스스로 못 먹는다? 이것은 어불성설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전두환 씨 유명한 어록이 있죠. 나는 29만 원밖에 없다. 이 골프장 회원권은 얼마기에 이런 영세민이 들어가서 이렇게 골프를 즐길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어제 그것도 물어봤는데요. 네네네. 그 골프장의 회장으로 추정되는 인물이 저를 강하게 제지했는데 네네. 이분이 저에게 전두환 씨는 우리가 모신 손님이야 이렇게 얘기를 하셔서 예예. 제가 되물었습니다. 그러면 골프장 이용료 받으십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네. 전혀 답변을 못 하더라고요. 만약에 그 본인 돈으로 했다면은 전 재산을 다 드리고 또 그 이상의 비용을 지불했을 것으로 추정이 되는데 말이죠. 그래요. 미납 추징금이 1,000억이 넘고 40억이 넘는 세금도 미납한 분이 골프장에서 골프를 치고 있는 상황. 많은 국민들이 허탈해합니다. 정말. 지금 저 전두환 씨 이름은 수년째 서대문구 지방세 고액 체납자 명단에 올라와 있다고 하죠. 네. 서대문구 의원으로서 실태가 어떤지도 좀 말씀해 주시죠. 예, 그 가산세와 주민세 등 다 포함해서 10억 원 가까이를 지금 체납을 하고 있는데 지방세만요. 네. 근데 이게 벌써 5년 이상 수년째 서대문구 고액 지방세 체납자 1위입니다. 네. 제가 작년에 구의원에 당선되고 나서 이 문제를 집중적으로 좀 파고들어서 네네. 처음으로 공론화하고 또 문제 제기를 해서 보통 이 정도 되면은 38 세금 징수팀이라고 들어보셨죠? 네네네. 거기서 가택수색하고 압류딱지 붙이고 하는데 네. 그동안 전두환 씨에 대해서는 몇 년째 전혀 조치를 안 했더라고요. 제가 볼 때는 전직 대통령이라는 이유로 부당한 어떤 특혜 아닌 특혜를 베풀고 있는 것이 아닌가 판단이 들어서 네. 이분을 공론하고 문제 제기했더니 예. 그로부터 며칠 뒤에 38 세금 징수팀에서 가택수색과 재산을 실제로 집행을 했습니다. 네. 그랬더니 당시 이 징수 공무원들한테 전두환 씨도 상당히 불쾌한 기색을 내비치면서 방안에 들어와서 나오지 않았고 또 이순자 씨 같은 경우는 우리는 돈이 없어서 세금을 못 내 라고 이렇게 펄펄 뛰면서 막 고함을 지르고 이렇게 아주 더 격정적인 모습이 또 보였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분들이 골프장에 가셨군요. 네. 아니 그 지금 전두환 씨를 비호하는 공직자들이 있습니까? 그 경우도 그렇고 말이죠. 이런 세금 미납 추징도 그렇고요. 이게 여러모로 비호를 받고 있다라는 인상을 지울 길이 없어서 말입니다. 일단 어제만 해도 전두환 씨 집에서 차량이 2대가 출발했습니다. 네네. 전두환 씨 내외가 타고 있는 고급 세단 있고 최고급 세단이죠. 그 다음에 경찰 경호 차량으로 보이는 이렇게 경광등도 달고 있는 이런 차량이 또 한 대가 2대가 출발했는데 경찰이 에스코트를 했군요. 예, 경찰이 에스코트를 한 것으로 저는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게 사실 전두환 씨는 전직 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보호받는 어떤 모든 혜택을 다 지금 박탈당한 상태죠. 그렇죠. 사실 저기 그 1996년에 감옥 가고 그렇죠. 박탈됐어요. 그래서 사실 서울경찰청에서 전두환 씨 경호를 담당하고 있는데 네. 전두환 씨를 경찰이 경호해줄 어떠한 법적 근거도 사실 없는 것이죠. 현재로서는. 글쎄 말입니다. 그러니까 경찰 경호 인력에 들어가는 모든 세금이나 비용이나 이런 것들도 국민들의 호주머니에서 나오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네네. 세금도 안 내고 추징금도 안 내고 골프 치고 다니면서 국민 세금으로 경호를 받고 있는 이 전두환 씨 이제는 더 이상 그냥 놔두면 안 됩니다. 네, 아주 추상 같은 행정 절차, 법 집행이 지금 즉각 이루어져야 하고 네. 제가 사실 전두환 씨를 10개월 동안 이렇게 추적한 이유도
전두환 씨의 실상을 더욱더 많은 국민들께 낱낱이 보여드려서 국민들께서 전두환 씨에 대한 어떤 엄정한 법 집행을 다시 한번 환기시키는 그런 계기를 좀 마련해 드리고자 이렇게 전두환 씨를 추적해왔다라는 말씀을 강조해서 드리고 싶습니다. 네, 전두환 씨의 이런 행태를 보면서 이거 뭐 법 개정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도 있나요? 네, 있습니다. 지금 예전에 그 세월호 관련해서 유병원 씨가 네. 추징을 당했는데 죽고 나서 사후에 추징 보전이 더 이상 연장이 안 됐어요. 네네네. 그러니까 전두환 씨도 지금 이대로라면은 현재 추징금이 전두환 씨 사후에는 더 이상 보전이 안 되는 상황이 돼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저는 법 개정을 통해서 전두환 씨가 사망하더라도 끝까지 숨겨진 재산을 추징할 수 있도록 법이 개정되어야 하고 또 하나는 지금 전두환 씨 일가 그리고 주변의 가신들에게 차명재산 형태로 이것이 여러 가지로 좀 나눠져 있을 것으로 우리가 강하게 추정이 되고 있잖아요. 네네. 그래서 특별법을 제정을 해서 전두환 일가에 대해서 재산을 몰수하는 법안도 지금 우리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야 된다라고 강하게 주장하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서대문구 의원인 정의당 이만솔 부대표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청자분들 문자를 많이 보내셨어요. 휴대전화 뒷번호 2509번 쓰시는 분. 미나백이 판결 때 1,000억인데 그때 1,000억과 지금의 1,000억은 그 가치가 틀립니다. 금액을 시세에 맞춰야 하는 거 아닙니까? 라고 물어보셨고요. 9771번 쓰시는 분. 이만솔 서대문구 의원 정의당 소속. 이만솔 의원 덕에 국회 세대 교체가 절실해졌고 국민의 공감도 높아졌습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김도균님, 검찰은 호쾌하고 정교하게 전두환을 수사하라. 네, 호쾌하고 정교하게. 예. 자, 인생길다님, 전두환 씨 같은 범죄자들이 편히 살면 안 되죠. 누군가는 이렇게 감시를 해야 하는데 고마운 마음입니다. 이런 말씀 해주셨습니다. 김용민 라이브 1부 여기까지입니다. 6시 5분 2부에서 다시 오겠습니다.